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현주입니다. 인간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유인 탐사를 한 곳은 달입니다. 그로부터 46년이 지난 오늘날 인간은 다음 유인 탐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화성입니다. 유인 탐사 그리고 거주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화성행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또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자세한 소식 오늘의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나사는 최초의 화성 생물체 실험을 현재 제작 중인 차기 화성 로버에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은 용기 안에 화성의 흙을 넣고 여기에 극한적인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류의 시아노박테리아를 첨가한 후 산소나 다른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만약 산소가 만들어지면 이 사실은 나사의 화성 탐사선을 통해 지구로 전송돼 미래 화성 유인 탐사나 유인기지 건설 시 필요한 산소가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0년대에는 지구 이외의 행성에서 생명체가 산소를 만드는 일이 현실이 될지 모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2030년대 화성에 인간을 보내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달과 비교하면 화성 유인 탐사는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나사는 더 먼 미래를 위해 화성에 산소 만들기 구상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화성에 사람이 살려면 어떤 점들이 좀 극복이 돼야 될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먹을 게 있어야 되겠죠. 네. 식량이 있어야 되겠고, 마실 물이 있어야 되겠고, 네. 또 호흡할 수 있는 산소가 있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지구에 다 가져간다면 굉장히 양이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상당 부분을 화성에서 자급자족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야지만이 화성에 인간 정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성에 얼음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찾으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식량을 만들고 산소를 만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결국은 식물을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네. 거기서 이제 과학성이 일어나면서 산소도 만들고 그것이 이제 또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네, 그런데 일단 재료가 다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기는 한가요? 아, 물론 이제 이 여러 가지 태양에서부터 오는 방사능을 막아주고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지구처럼 뭐 나란히 있을 수 없겠지만 뭐 이제 이 동굴을 판다든가 아니면 뭐 움집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지구처럼 막 바깥에 뛰어놀고 이럴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방사능을 막아주고 화성의 대기는 지구의 1%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구와 다른 환경입니다. 그래서 지구처럼 살 수 없지만 그래도 물론 이제 화성의 중력도 지구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90km인 사람이 가면 30km밖에 안 되고 네. 지구와 다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냥은 못 살지만 뭐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산 같은 데다가 이제 뭐 동굴을 판다든가 아니면 이제 유리로 뭐 어떤 구형의 어떤 돔을 만든다든가 외부와 격리된 이런 시설을 한다면 살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온 뉴스가 뭐냐면 나사에서 이제 그 식물을 키우는 그래서 과합성을 할 수 있는 식물을 키우는 그런 프로젝트에 이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인공적으로 지구에 사는 식물을 화성으로 보낸다 하면 얘네들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일단 그렇게는 어렵고요. 일단 실험을 하는 건데요. 일단 그 마스놈이라고 해서 화성과 비슷한 환경의 실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은 이 식물을 키우는 것 자체가 아니라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해가지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생명체, 그 박테리아를 통해서 과연 광합성을 할 수 있을까? 네. 그것이 어느 정도 실험이 성공을 하면 이제 화성을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큐리오시티라는 로버가 가 있죠. 큐리오시티와 같은 차기 화성 탐사 로버에다가 조그만 컨테이너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 안에다가 이제 이 시아노박테리아를 놓고서 화성에서 이제 과연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들 수 있느냐? 네. 이걸 확인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 화성에 지금 정말 생명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죠? 이런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경우가 화성 대기에 노출된다든가 화성 외부에 들어가게 된다면 기존에 만약에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고 한다면 오염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실험은 굉장히 그 밀폐된 곳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나사가 화성에 가서 이 실험을 하게 되더라도 네. 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있는 시아노박테리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되기 전에는 이 실행할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네, 박테리아로 시작된 실험 점점 발전해서 언젠가 화성에 사람이 가게 되는 날도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가 화성의 일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큐리오시티는 임무 개시 956일째인 지난 4월 15일, 약 7분에 걸쳐 화성의 산 밑으로 가라앉는 태양의 모습을 찍어 지구로 보냈습니다. 사진은 지구의 일몰과 달리 푸른빛을 띠고 있었으며 푸른빛이 도는 이유는 먼지 입자가 매우 가늘어 빛의 파란색 파장이 더 효과적으로 대기를 투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큐리오시티가 컬러 사진으로 화성의 일몰을 찍어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계속해서 화성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산소는 물론이고 대기 자체가 매우 희박한 화성에서 해가 지는 모습은 어떨까요? 화성을 탐사하고 있는 큐리오시티가 찍어서 보내온 화성의 석양이 화제였는데요. 교수님,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이렇게 화제가 됐나요? 아름다워봤자 지구만큼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구와 다르다는 거죠. 네. 지구는 해가 지는 석양이 굉장히 붉은색으로 아름답죠, 노을이. 네. 근데 이 화성의 노을은 붉은색이 아니라 푸른색이었다. 그래서 큐리오시티가 4월 15일경에 찍어서 보낸 사진을 갖다가 해독해 보니까 네. 이게 실제로 화성의 황혼은 붉은색이 아니라 푸른색이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왜 파랗게 보이는 건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지구의 황혼이 왜 붉은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네. 햇빛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이 파장이 짧은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짧은 파장인 파란빛 쪽이 공기나 먼지 입자와 부딪혀서 산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산란이 일어나지 않은 붉은색 빛만 멀리 가는 거거든요. 네. 낮에 하늘이 파란 이유는 이 공기 중에서 파란빛이 제일 많이 산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늘이 파란데요. 해가 지는 무렵이 되면 지평선은 굉장히 멀어요. 머리보다. 긴 지평선 끝에서 산란된 푸른빛들은 우리한테까지 오지 않고 이 산란되지 않은 긴 파장의 붉은 빛만 우리 눈에 오기 때문에 붉은색의 노을이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럼 왜 화성에서는 붉은색 노을이 안 보이느냐? 네. 자, 화성의 대기는 지구의 1%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해가 높이 떠 있을 때는 햇빛을 산란시킬 만한 대기가 없어요. 해가 지평선 근처로 내려오겠으면 되니까 대기가 좀 많아지고 해가 지평선 근처에 내려오니까 먼지가 많아지면서 햇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입자들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지는 해 근처가 푸른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진 다음에는 떨어진 해에서 나오는 빛들을 굳절시킬 대기가 없어가지고 깜깜해지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구는 기본적으로 해가 진 다음에도 진 해에 빛을 굳절시켜가지고 붉은 빛이 보여서 붉은색 노을이 비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만일 앞선 뉴스에서처럼 화성에 만약에 산소가 만들어진다면 그때도 이렇게 석양이 전혀 보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산소가 만들어지더라도 예전에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는 화성 전체를 갖다 산소로 그냥 채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뭐 영화고요. 네. 화성은 기본적으로 자기장이 없습니다. 자기장이 없다는 건 뭐냐면 태양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들, 태양풍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대기에 산소가 많아지더라도 이 입자들이 쓸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대기 중에는 산소든 뭐든 자기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더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소를 만들더라도 외부에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이 단절된 뭐 어떤 돔 안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는 동굴 안이라든가 그 안에서 만드는 거지 외부에 노출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 사진이 4월 달에 찍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왜 이제야 화제가 된 건가요?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칼라로 찍었지만 지구로 전송될 때는 흑백으로 전송되어 옵니다. 네. 칼라로 전송하는 용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칼라로 찍은 사진들을 흑백으로 만들어서 보내면서 칼라의 데이터는 바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딱 온 데이터 사진을 보면 흑백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같이 온 그 데이터를 합성을 시키면 이제 칼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많은 사진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네. 사진을 보면서 이제 뭐 특별한 게 있는가 검토한 다음에 이제 칼라를 입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혀보니까 정말 푸른색 석양이 참 예쁘더라. 근데 사실 예쁘다고 해서 예쁜 거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지구 종말을 이야기할 때 온통 기계가 점령한 그런 으시연스러운 그런 하늘. 그래서, 맞아요. 예,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와 거의 이 파멸 종말의 모습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오늘의 별별 뉴스는 화성에 대한 다양한 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별별 뉴스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우리는 전파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일상을 보냅니다. 전파를 받아 TV를 보고 전파를 주고받으며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합니다. 스마트폰의 음악은 전파를 사용해 무선으로 스피커로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주에서도 온갖 전파가 쏟아져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우주에서 들어오는 전파는 어떤 정보를 담고 있을까요? 네, 교수님. 네. 별이나 우주에 있는 천체들이 빛만 내는 게 아니라 전파를 낸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네, 전파도 빛이에요. 아, 전파도 네, 빛인가요? 그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만 빛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하지만 빛은 전자기 파동입니다. 그래서 아주 파장이 짧은 센 빛을 감마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X선, 자외선 들어봤죠? 네. 그것도 빛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있고, 가시광선보다 약한 빛들은 적외선, 전파. 다 빛이거든요. 네. 빛의 파장에 따라서 그 에너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주를 연구하려면 다양한 빛들이 우주에서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땅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가시광선하고 전파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 이제 강한 빛들은 이 대기가 막아주기 때문에 대기 위에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감마선 망원경, X선 망원경, 자외선, 적외선 망원경들이 우주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도 빛이다. 우주를 이해하려면 전파도 봐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전파를 통해 어떤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전파는 굉장히 약한 빛들이죠. 네. 지금 이 앞에 화면에 나왔던 그 미국의 그 오웬스 밸리에 있는 그 롱 웨이브랭스 얼레이, 그러니까 긴 파장의 빛을 보기 위한 것들이, 전파를 보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파장이 기는 기술이 약한 빛이라는 거예요. 약한 빛들은 아주 오래된 빛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초기에 우주로 퍼져나갔던 그런 빛들, 그런 빛들이 우리 주위에 전체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방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아주 희미한 우주 초기의 빛들을 보고 싶다. 네. 그런 것이 결국은 전파거든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 전체를 갖다 이제 관측하는 거거든요. 화면에서 보면은 이제 뭐 막대기 모양의 안테나들이 수백 개가 깔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m 정도 되는 거대한 전파망원경 같은 성능을 내고 있어요. 근데 이 100m 정도 되는 전파망원경을 따로 하나 만들면 그 전파망원경은 어느 가리키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방향에서 오는 빛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 전체를 보고 싶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100m 되는 전파망원경을 갖다 뭐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봤자 하늘 전체를 못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 막대기 모양의 안테나에 따라서 하늘 전체를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 전체적으로 하늘을 보면서 어떤 전파들이 들어오는가. 그래서 아주 희미한 전파부터 예를 들어 비행기가 지나갈 때 별똥별이 떨어질 때는 굉장히 강한 전파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면 뭐 갑자기 번쩍번쩍하는 것들이 있어요. 비행기가 지나갈 때거나 아니면 별똥별이 떨어질 때 그런 전파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주 초기에 아주 희미한 빛들, 전파죠. 이런 전파들이 전반적으로 우주에 깔려 있을 거예요. 예. 여기 지금 들어오는 다양한 전파 신호 중에서 비행기가 지나간다면 비행기 신호 알겠잖아요. 그럼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똥별이 떨어질 때 보면 별똥별이 떨어지는 신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 거 아니에요. 네. 빼고 TV 전파 신호 같은 것들 대충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것도 빼고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도 안 지워지고 정말 우주 곳곳에 나오는 뭔가가 있다면 그게 이제 우주에서 나오는 희미한 흔적들이거든요. 정말 예민한 작업이네요. 그래서 예민하지만 하늘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우주 초기의 모습이 어땠을까? 네. 그러니까 정말 궁금한 게 많죠. 그러니까 정말 100억 년, 100수십억 년 이상 전에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대폭발을 일으켜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초기에는 우주가 상당히 그 빛도 별로 빠져나갈 수 없는 정도의 아주 혼탁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 혼탁한 상황에서 우주로 빠져나갔던 그런 희미한 빛들의 모습을 찾아서 우주 태초의 모습을 한번 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 미세한 전파의 흔적을 잘 포착해서 우주 태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신기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는 와우 천문 영상, 또 다음 시간에는 어떤 영상이 우리를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 전해주실 하늘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제 6월 3일이면은 달이 점점 커져서 보름이죠. 네. 참 별 이야기할 때 가장 안 좋은 때가 달이 너무 밝을 때예요. 네. 이 스타가 너무 큰 스타가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좀 죽죠. 달이 너무 밝아지니까 별들이 빛을 잃습니다. 네. 6월 3일이 달이 가장 둥그러지는 때거든요. 달이 밝아지기 때문에 많은 별들이 희미해집니다. 네. 그 대신에 아직도 여전히 서쪽 하늘에서는 금성과 목성, 그 다음에 동쪽 하늘에서는 토성이 굉장히 밝게 빛나고 있죠. 네. 이제 6월 2일 같은 경우에는 이 둥그러진 달 옆에 또 토성이 붙습니다. 그 6월 2일에는 점점 토성과 이 달이 가까워지면서 가장 나란히 있는 예쁜 모습도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달이 밝을 때는 너무 별자리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네. 일단 보름달을 즐기시면 돼요. 달 속에서 토끼의 모습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서양 사람들이 이야기한 늑대인간. 이번에는 커진 달 속에서 늑대인간과 토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여름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여름에는 어떤 별자리들이 있을까? 여름 별자리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이 끝으로 둥근 보름달 속에서 멋진 토끼와 늑대인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도 보름달에 푹 한번 빠져보시면서 밤하늘 즐겨보셨으면 좋겠네요. 별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알찬 소식들 가득 준비해서 찾아뵐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우주와 천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아래쪽에 보이는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증 시원하게 날려드릴게요. 별별 이야기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YTN 웨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